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만으로 사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25주년 노동절을 맞아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잠시 후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전례 없는 동맹관계 천명에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5월 1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125주년 노동절입니다. 최근 노정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번 노동절 집회가 대규모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오늘 서울광장과 여의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성지훈 기자와 연결하겠습니다. 네, 성지훈 기자, 현재 노동절 집회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도심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경찰과 산발적인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아직 대규모 연행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 차벽과 체류액은 등장했습니다. 현재 행진대우는 도심각 인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하던 행진은 이곳에서 연자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연자 시위는 그대로 세월호 철야 농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차벽 넘어 청와대 인근으로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년대의 세월호 진상규명 밤샘 집회가 예정돼 있고 민주노총도 이 밤샘 집회에 전면 결합을 예정하고 있어 충돌 우려는 밤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장시간 도로점거 과도 시위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의 핵심 주동자 및 극렬 행위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철저한 체증을 통해 전원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 대응을 위해 190여 개 부대와 15,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밤샘 집회가 이어지면서 경찰과 참가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면 지난달 18일 집회 때처럼 경찰의 최루액 군사와 진압, 대규모 연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집회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습니까?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2만 2천여 명의 시민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 2,900여 개 사업장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모인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람연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각 산별연맹들은 오늘 12시부터 서울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본 대회에 결집했습니다.
본대회에서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들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석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과 공무원 연금 개혁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랑천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우리는 사회사 총파업의 기세를 오늘 다시 확인하고 5.18 투쟁으로 더욱 몰아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어이 민중총 거기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고 맙시다. 민주노총이 이번 노동절 집회에서 내걸고 있는 핵심 구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폐기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무원 연금 계약 중단, 세월호 대통령령의 폐기 등의 4가지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밖에도 의료와 철도, 물을 민영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탄내는 원인의 정점에 박근혜 정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끝내자 박근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한국노총과의 연대 가능성도 언급됐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노총도 오늘 여의도공원에서 노동시장 구조 계약 저지의 구호를 걸고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 정부는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노동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강행으로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모두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노정 간의 대립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각각 참석해 연대 발언을 하면서 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6월 말 연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노동시장 계약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 투쟁으로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집회에 세월호 유가족들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녁에 세월호 참사 추모제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노동절 집회 종료 합류한다고요? 네, 오늘 민주노총 집회에는 세월호 유가족 5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투쟁의 핵심 요구로 설정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시험령이 통과되면 말건 아무리 세심하고 꼼꼼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면 말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엄마, 아빠,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로 살아가기 위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전한 세상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16 연대는 노동절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범국민 철야 행동을 시작합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진행하는 행진을 시작으로 저녁 9시엔 문화제를 이어갑니다. 민주노총도 이 철야 행동에 전면 결합할 예정입니다. 철야 행동은 내일 아침 11시 기자회견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도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것만으론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지민 PD가 국회 운영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한 명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저의 이름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오르내리게 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비서실장의 사퇴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만으로 사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한 이 비서실장은 혐의가 입증되면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사의 표명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사퇴하실 겁니까?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하면 의혹이 사실로 났을 때 제가 어떻게 비서실장직을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조사 대상이 되시는 것만 가지고 사퇴하실 아니, 조사 대상인만 가지고야 제가 못하겠지만 그러시면 안 되겠죠.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제가 만에 하나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그렇죠. 밝혀진다면은 그건 당연히 제가 그만둬야죠. 하지만 이 비서실장이 직무를 중단하지 않는 한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경우 지난 사이버사 대선 개입 수사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서면 조사조차 받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에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군 관련자들이 수십 명이 넘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지금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보실장님은 그 건과 관련해서 조사는 일체 받으신 적이 없죠? 예, 조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 서면 조사조차도 받으신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우려하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이 수사에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실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검찰 출신 인사가 청와대 요직에 앉아있는 현 정부 특성상 검찰이 독립적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남춘 의원은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면서 청와대 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오늘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은 업무적 특성을 이유로 오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민주연합 박완조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 보고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묻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자신은 보고한 적이 없다. 민정수석이 개괄적인 보고만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보고체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시인한 셈입니다. 대통령께서 나가신 사이에 검찰로부터 또는 민정수석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나요?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그럼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 누가 보고를 하셨죠? 갔다 온 뒤에? 갔다 온 다음에 보고는 아마 개괄적인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민정수석도 정확한 내용 보고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보고 정도는 아마 민정수석이 했을 거예요. 민정수석께서 대통령께 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돼서 보고를 개괄적으로 했을 것이다. 개괄적인데 이 건에 관해서는 그 리스트가 나온 이유는 민정수석도 제가 알기로는 검찰하고 아니 그러면 열흘 동안이나 국내를 비워나가는데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아무도 보고를 안 합니까? 그냥 대통령께서 직접 인터넷 찾아서 보시나요? 나중에 보고 이거 직무유기하시는 거잖아요. 직무유기가 아니죠. 여야 의원이 모두 집중한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30년의 친분이 있지만 부탁을 들어준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년간 고인과 나눈 140여 통의 전화의 경우 90%가 성 전 의원이 걸어온 것이라면서 자세한 내역은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해소된 의혹은 없었던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틈틈이 성 전 의원의 특별 사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서실장은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고 특별 사면 자체가 불법이냐는 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특별 사면 자체가 특혜성이 있죠. 죄인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실장님,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뭐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죠? 네. 성완종 전 의원은 생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병기 비서실장이 처신을 잘해야 한다. 내가 말하면 그 사람 물러난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느 하나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노동절 하루 전날에 정리해고를 통보한 방송사도 있습니다. OBS사 측은 한 달 뒤인 6월 1일 215명의 정규직 가운데 40명을 쫓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풍찬 노숙을 견디며 지켜온 방송사라며 정리해고를 감행한다면 끝장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정리해고 처리해라. OBS 사측이 대규모 정리해고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둔 어제 직원 40명을 다음 달 1일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둔 어제 4월 30일 OBS 사측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정리해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6월 1일자로 40명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노조와 어떤 이런 방구 상의도 없었습니다. 오늘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OBS 사측이 정리해고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BS 사측은 올해 초부터 구조조정을 계획했고 2월에는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설 연휴 하루 전날인 2월 17일에는 구조조정 계획을 노조에 전달했습니다. 설 연휴 시작되기 1시간 반 전에 저희 노조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40명을 4월 1일자로 정리해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OBS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재송신료 확보 등 수익 확대를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사측에 제시했습니다. 경영난을 감안해 임금 10%를 회사에 반납해 출자 전환하는 방법과 호봉 동결, 연차 소진 등의 안도 제안했습니다. OBS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을 감수하되 인원 감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사측이 받아들여 노사가 경영 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하기로 합의하면서 5월 말로 일단 연기됐습니다. OBS 노사 간의 어떤 그 대외 활로를 찾기 위한 공동조선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뒤통수 깨는 격으로 어제 갑자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40명을 정리해고하고 노조는 사측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직원들에게만 넘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 일반적으로 늘 벌어지고 있듯이 회사가 어려우면 가장 손쉬운 방법, 직원들을 자르는, 노동자들을 자르는 방법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OBS는 2004년 말 전파가 끊어진 경인TV, ITV의 전신으로 2007년 OBS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ITV는 최대 주주였던 동양제철화학의 방송 사유화를 저지하는 노조의 파업과 경영난 등으로 방송위원회의 제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ITV 시절부터 풍찬 노숙을 견디며 지금까지 왔다며 사측이 정리해고를 감행한다면 끝장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퇴직금의 20%를 내서 2년 반 동안 풍찬 노숙을 하면서 시청자와 언론노조와 함께 다시 OBS를 만들었습니다. OBS의 정리해고를 강행한다면 저희는 과거와 같은 저희의 모든 걸 건 끝장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125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과 여의도에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편안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125주년 노동절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의도와 서울광장에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모였는데 처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왔습니까? 뭐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은 오히려 탄압하고 노동조합 활동 이축시키고 그래서 노조 조직률도 심각해져서 10% 이하로 심지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문화.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손배 가압류, 뭐 지금 수천억까지 지금 당한 것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일까지 겪어지고 정책적으로는 재벌특혜 규제 완화,
이렇게만 밀어붙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제 밀릴 곳이 없다. 오히려 이런 정권이라면 퇴진해야 된다라는 구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절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그렇죠. 예. 노동자들의 해방을 기념하고 노동의 인권을 이렇게 존중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에만 힘써라라는 방식으로 강요하고 어떠한 정치사회적 발언도 금기하고 불온시하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심지어 못 만들게 하고 탄압하는,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보다 더 극악하게 반노동자적 태도를 취하고 재벌 편향적 태도를 취하니까 아마 노동자들의 분노가 이제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 집회 참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을 종합하면은 일단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명칭부터 바꿔야겠군요. 맞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메이데이 노동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노동절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냥 글로 힘쓸 끈자 써가지고 너희들은 노동에만 힘써라. 왜 자꾸 정치사회적 문제에 신경을 쓰느냐. 심지어 노동절에서 왜 세월호를 추모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냐는, 같은 노동자의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추모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불순 집회가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함께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오늘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투쟁이 좀 강경했는데요. 보통 민주노총, 한국노총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오늘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똑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약 반대이거든요. 이 노동계약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나쁘냐면 우리 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시적이거나 지속 가능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즉 기간을 늘려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만화 미생에서도 보면 장그래 씨가 제발 나를 뽑아줬으면 했는데 안 뽑잖아요. 2년 이후에. 이런 일을 엄청 당황했거든요. 2년 이후에 지금 실제로 정규직되는 비율이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희망 고문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만 55세 이상의 장년 세대들이나 노년 세대들은 무제한적으로 파견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TV에서도 보도한 것처럼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T브로드, C&M 등 삼성전자 서비스, 이게 전부 다 간접 고용 형태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재벌 대기업들이. 근데 그것을 오히려 더 전면화해서 파견직이나 간접 고용을 55세 이상은 전면화하겠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약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 협상도 개입해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전부 다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아주 월권적이고 직권남용적 발상을 지금 저지르고 있고, 또 하나 일반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방금 전에 뉴스에서도 OBS 같은 유명한 언론사도 심지어 정리해고를 당하고 명예퇴직을 강요받고 있는데, 그보다 더 쉽게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형태가 아닌 형태로 징계해고라든지 저성과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몰아낸 다음에 해고까지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궁제 몰아넣으니까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지금 노동계와 강하게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이 개편안이라는 거는 비정규직은 늘리고 그리고 정리해고는 쉽게 하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건데, 정확히 그렇고, 노사 간에 그래도 보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협상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있던 회사마저도 개입해가지고 왜 다른 회사보다 노동자에게 처우를 잘해주느냐, 취업규칙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단체 협상 내용도 외부에서 개입해서 고치겠다는, 지금 역사상 우리 정권에서 이런 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동자들 분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10만 명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실무기구가 오늘 오후 6시경에 지금 단일안을 지금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지금 노동자들의 분노를 이제 부추기는 부분인데,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은 다른 대기업 노동자들과 급여는 적었지만 나중에 연금이 많다는 것으로 버티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연금을 하향 평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부럽긴 하죠.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을 낮춰버리라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수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수로 올리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 연금을 국민수로 낮추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지금부터 내야 될 돈은 더 내고 받아야 될 돈은
받지 말아라, 덜 받아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한 것이죠. 결국에는 국민의, 지금 보면은 국가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건데.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부자 감세가 100조 안팎 계속 시행되고 지금도 법인세율 체계 소율은 25%에서 25% 내려주고 다시 정상화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 과세, 임대소득 과세 이렇게 분명히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안 거두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복지를 축소하려고 한다거나 심지어는 공무원연금처럼 공무원들의 노후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겠다. 근데 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보다 공무원들이 훨씬 많이 받는 게 불만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깎는 것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노후가 안 불안한 것이거든요. 지금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악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저임금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근데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지금 여러 단체들이 최저임금 10,000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10,000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5,580원에서 10,000원으로 급등하는 건데 2배 정도로 오르는 거죠. 가능할까요? 갑자기 이제 많이 오르니까 심지어는 좀 진보적인 분들 중에서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정책이라는 게 한꺼번에 결정되는 거 아니까 많은 토론이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미국의 최저임금 연 1만 달러 정도 되는데 당신들이 그 1만 달러로 한번 살아봐라. 살 수 있겠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한 수준인데 올 그 시급 5,580원이면 한 달 한 1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자, 제가 지금 많은 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자들이라든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묻겠습니다. 당신들 한 달에 100만 원 살 수 있겠는지. 아마 그 사람들 죽어도 그렇게 못 산다고 제발 최저임금 300~400으로 올려달라고 오히려 소리칠 사람들입니다. 즉, 지금 민주노총의 조사도 해보니까 2인 가구가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하루에 외식 한 달에 외식 몇 번 하고 영화라도 한두 번 보고 하는 이제 그걸 표준 생계비로 하는데 한 220만 원 정도는 드는 곳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한 달 100만 원은 살 수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 관념으로도 한 달에 200은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식료품까지 세계 최악의 지금 부담을 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5,580원은 너무 작다. 대폭 인상돼야 되는데 대략 표준 생계비라든지 우리 국민들 일반 관념까지 사회상규로 실제로 드는 돈을 보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한 10,000원 안팎으로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안으로 이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떤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그 대안으로 공공 부문에서라도 먼저 민간의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자극하게 생활임금, 라이프 웨이지. 지금 최저임금은 사실 최저도 보장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한다지만 생활의 최저선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하자 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저희가 주장을 했고 야권의 개혁적인 지자체장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 수원시, 부천시, 노원구, 성북구 지금 현재 올해 2015년 기준으로 6,800원에서 7,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생활 수준이 가능한 임금을 받게 되고 심지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용역위탁 노동자들 나중에는 조달 계약관계 노동자들에게도 그걸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게 민간에 긍정적 신호를 주게 될 것이고 또 민간의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참여연대 등이 생활임금을 제안했고 야권 단체장들이 그걸 수용해서 그 굉장히 좋은 제도로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활임금 법적 근거까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단 공공 부분에서 생활임금제가 일단 도입이 된 거고 지금 현재 민간 영역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공공 부문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만 생활임금을 주는데 나아가서 용역위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달이나 계약 공공 분야는 무슨 건설 계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도 생활임금을 반드시 조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단지 이제 청취자들께서 보시기에도 우리 시청자들 보시기에 아니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뭐 6,000원대 후반 7,000원대로 생활임금 오르는 게 약간 모순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공부문이 예산상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훨씬 대폭 올리게 된 것이고,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정확히 따져보면 이 땅에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민간 부분에서 선의 작을 받아가지고 10,000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온 거고, 실제 10,000원까지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접하게 또는 공공부문이 받는 생활임금 이상으로 공공부문은 조금 더 안정돼 있잖아요,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으로 줘야 된다 이런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은 생활임금과 결국에는 최저임금, 이게 지금 용어로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봐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나중에 생활임금 제도, 정말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면서 그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되는, 사실 지금 생활임금은 조례로 만드는 공고사항이고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민간 부분까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생활임금 공공부분, 그러니까 민간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개념은 생활임금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처럼 민간 부분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된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뭐 알바생들의 절반 정도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최저임금도 안 준다, 요구를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유지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최저선으로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가구 수가 많고 교육비, 주급, 의료비가 정말 생계 최악이니까 특히 비정규직들한테는 임금을 그보다 더 주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미국과 일본, 양국이 전례 없는 동맹 관계를 천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간 사이에 반둥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낀 우리나라는 자칫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급변하는 동북아 외교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립을 뭐 자초까지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외교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외교 안보팀의 소위 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외교가 그동안에 소위 주체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외교를 하지 못하고 미국을 따라다니는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을 한참 따라다녔는데 지금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외교가 안보 문제는 더더구나 그렇고, 근데 미국이 갑자기 지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형국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중국과는 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경제가 당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미일 공동전선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보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보니 중일 회담을 하는데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도 못한다. 그럼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비난을 받게 됐죠. 근데 미국, 일본이 지금 저렇게 그 동맹을 강화하는 목표라고 그럴까, 타겟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군사력도 동시에 같이 커지니까 미국으로서는 저 빠른 속도로 경제력이 커지고 군사력이 커지는 중국을 그대로 놔두면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하는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런 미국의 거의 미일 동맹 강화는 사실 중국이 자극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13년 3월 달에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정식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하고 6월 달에 미국에 가서 오바마를 만나가지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 써도 충분할 만큼 넓다. 그러니까 반 나눠 쓰자는 얘기고 미국부터로 하와이 동쪽으로,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 그쪽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서태평양은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지금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우리는 거기 지금 적극적으로 못 들어간다. 이런 사정이 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선. 응?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해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적당하게 협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서 미국보다 일본이 아마 더 세게 나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무슨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외교가 해방 이후에 완전히 미국 쪽이 경도돼서 67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것을 바꾸려면은 그야말로 정치 개혁이나 외교 개혁을 해야 됩니다. 미일 동맹과 그 중국과의 관계가 긴장 관계로 들어갈 때 그나마 그 틈새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보 면에서는 일본만큼 협조 못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중국과는 경제적인 관계를 잘 가지고 가야 되니까 중국도 우리를 너무 이렇게 미국 편으로만 보지 말고 한중 관계는 계속 잘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남북 관계를 먼저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그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들을 치워야지. 전단 문제, 통조리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잘 정리하고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도 상대적으로 압력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늙은 개를 잃고 났더니 개 안 키울 거냐고 묻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내도 그랬으면 하는 기색입니다. 저는 아직 새 개를 데리고 올 생각 없습니다. 먹이나 챙겨주고 운동 한번 시키지 못하는 주인 만나면 개가 불행할 것 같아서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승에 오면 행복하게 살다 가야지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삶을 사는 일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쉽지 않지요. 개나 사람이나. 네, 2015년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입니다. 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015년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미디어 협동조합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이메일 글머리에 실명과 닉네임을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SNS 제 친구 중에 최윤아 씨가 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최윤민 양의 언니입니다. 최윤아 씨가 얼마 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정말 경찰 앞에 서기 싫다. 길거리에도 나오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내가 이 길에 서는 이유는 하나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동생을 다시 못 볼 것 같아서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최근 4.29 재보선에서 압승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과연 경찰 앞에 서고 싶어서, 길거리에 나오고 싶어서 거리에 섰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엔 여왕일지 모르지만 민심의 여왕은 절대 될 수 없어 보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